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요즘 TV나 SNS 등에서 성공한 청년 CEO들의 인터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졸업이 곧 실업이라는 현실에다가 창업과 관련한 과목의 대거 신설, 그리고 정부의 지원책 등이 맞물리면서 청년 창업 전성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힘들고 팍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로 여겨졌던 창업이 실제로는 또 다른 고난의 입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신문고에서는 창업에 몸을 던진 청년들의 깊은 고민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느 대학 안의 작은 사무실 하나. 평균 연령 25.6세.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이 학생들은 지난 여름방학을 거의 이곳에서 보내다시피 했습니다. 서로 다니는 학교도 다르고 전공도 제각기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저희가 다른 인턴십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러면 우리 같이 창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하게 됐어요. 이들은 1년째 IT 기술을 활용해 보험을 혁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예비 창업가들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찾는 요즘, 이들이 취업이 아닌 창업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사실 미래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건 아니죠.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좀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그런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템이 잘 된다면은 이 팽창 가능성은 저도 수십 년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을 대표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900개가량이던 대학 창업 동아리 수도 2015년에는 4,400개에 육박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네, 체감은 돼요. 확실히 이런 대회도 많아지고 뭐 지원금을 준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체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선 데 따른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책정한 관련 예산은 약 5,400억 원. 2013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또 할 얘기 있는 일자리들이 창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취지들, 또 청년 실업이나 이런 문제들도 많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청년 창업 붐을 일으켜 일자리를 늘리고 고공행진하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양산에만 치중한 탓에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지원 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청년들이 꿈을 키우게 만드는 건 좋은데 무작정 도전해서 무작정 실패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게 이렇게 좀 부풀려 놓고, 근데 막상 실제로 이렇게 부딪혀 보면은 그 부분에서 계속 어려움이 존재하니까 도중에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하루 평균 3,000명이 창업했지만 2,000명은 사라져 결국 3명 중 1명만 생존했습니다. A 씨가 가족한테까지 돈을 끌어모아 창업에 나섰지만 실패에 빚을 지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이유 없이 뛰어드는 청년 창업도 크게 늘어나면서 창업 시장도 더욱 심각한 건 이들이 받는 대출의 60%가 고금리 제2금융권 부채라는. 실제 통계를 보면 30대 미만 청년 창업가 중 창업 후 3년까지 무사히 사업을 영위할 확률은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창업을 한 청년 10명 중 최소 7명은 3년 내 폐업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스타트할 때 작은 지원들은 산발적으로 많이 있어요. 성공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의 지원은 아직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창업에서 중요하다는 데스밸리를 이제 넘어서서 실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정도 지원이거든요. 그런 지원까지 되는 규모는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24 어린 나이에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연이은 실패로
30대를 신용불량자로 살았다는 박종환 대표. 네, 창업진흥원에서 계속 지금이 3번째 창업이고요. 네, 2번은 이제 하다가 망해서 네. 그때 당시 경험이 너무 없었어요. 어렵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사업이 잘 되겠지, 내 아이디어가 최고야, 이런 컨셉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신용을 회복하고 3번째 창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 그 역시도 창업은 시작하는 단계보다 도약하는 단계가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시제품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하는데도 뭐 몇 억씩 들어가는 상황인데,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한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시긴 한데, 물론 도움은 돼요. 그게 도움은 되는데 이제 그거 외에 이제 그 창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포지션이 훨씬 크다는 거죠. 뭐 창업 자금 몇 천만 원 공짜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뭐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자꾸 해보라고 권유하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할까라는 거죠. 그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를 했을 때 그 청년들의 장래를 과연 우리 한국의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각종 변수가 넘쳐나는 현실에 대한 분석은 소홀히 한 채 청년 창업 실적에만 관심을 갖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지원 정책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취업도 창업도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게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창업을 해도 10명 가운데 7명이 실패를 한다면 정부의 지원 정책이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창업자가 늘어났으니 일부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폐업률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년 창업 업체의 3년간 생존율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10명 가운데 7명은 사실상 다시 실업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창업을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창업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취업 준비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취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하거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과 일선의 청년 창업가들은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다수 창업자를 만드는 데 치중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 창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가능성 있는 업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씨앗에서 새싹까지는 자랄 수 있게 해줬지만 그 이후에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죠. 물론 모든 업체를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만큼 1차 지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될 만한 업체들을 엄격히 선발하고 다시 추가 지원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해외 선진국들의 청년 창업 정책 있을까요? 네, 영국의 퓨처 50이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성장 가능성이 큰 50개 창업 기업을 선정합니다. 이후 투자 유치 단계는 물론 사업의 확장, 인수, 합병, 그리고 상장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청년 창업가를 키우는 것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지원금을 투입하는 시점이나 정책 방향이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선택과 집중에 주력하는 해외 정책의 장점을 우리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본도 운영 노하우도 부족한 청년들이지만 그들이 창업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건 바로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훔쳐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업 1년차 박찬일 대표의 사업 아이디어는 아주 소소한 고민에서 비롯됐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밀며 맨날 고개를 돌리곤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강아지랑 사진을 이쁘게 찍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이 좋아하는 간식에서 쉽사리 눈을 떼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휴대전화에 간식을 꽂을 수 있는 탈부착형 고정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아이디어도 단순하고 제품도 간단했지만 각종 대회 수상은 물론 반려동물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0년째 강아지랑 함께 살았는데 강아지 정면 사진 한 장도 핸드폰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제품 구매하시고 완전 여권 사진처럼 증명사진 찍으셨다고 감사하다고 영상까지 찍어서 보내주신 고객님이 계십니다. 본인 사업에서 큰 보람을 느낀 박 씨는 해당 제품의 해외 수출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본인의 아이디어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 이미 해외에서 판매 중이었던 겁니다. 이제 다른 분의 아이템 관련된 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 홈페이지 방문을 했는데 제 제품이 떡하니 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들어가 봤는데 더욱 황당한 건 제품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용 사진도 모두 박 씨가 직접 찍은 것이었습니다. 들어간 사진이랑 상세 페이지 디자인까지 모두가 다 저희 걸 표절한 제품이 있어서 처음에 되게 당혹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판매자의 정보를 추적한 결과 그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었는데요. 취재진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직접적인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작년 연말에 국내에서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지난 7월에는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설사 해외 판매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박 씨가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데요. 아직 해외에 디자인권을 출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 디자인권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어요. 어떤 나라도? 네. 특허랑 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서 나라마다 별개예요. 속지주의. 다만 도용된 사진의 경우 저작물이기 때문에 해외라 하더라도 저작권 행사는 가능한데요. 그 또한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소송 비용과 그런 절차와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실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가 부당하게 표절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5년째 관광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 신승현 대표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신 씨의 사업은 일종의 중개 사업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요한 관광 상품이나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의 출자업체인 서울관광마케팅이 신 씨에게 이상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본인 취향에 맞는 한국 여행 상품을 찾아서 예약 및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니 그곳에 입점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확히 똑같이 겹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신 씨의 사업과 같은 방식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서울관광마케팅은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실제 해당 사이트를 보니 신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와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찾기 어려웠는데요. 심지어 흡사한 상품이 그것도 싼 가격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관광마케팅 측은 이러한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시장이 더욱 커지고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하는 소수의 스타트업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입점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고 기회를 얻게 된 작은 스타트업들은 더 많아요.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게 훨씬 우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하는 일인 거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시장 자체가. 신 씨는 기존 스타트업들이 더욱 시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쓰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쟁사들이 사실 국내 회사들이라기보다 이제 글로벌 외국 회사들인데 공공기관이 저희를 도와줘도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직접 경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더 힘들죠. 물을 주고 나무가 크기를 갖다 크게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그걸 막 그냥 나무를 심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큰 나무를 갖다가. 그 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나서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부는 분명히 사업을 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범하고 있어요. 예.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에 의지해 험난한 창업 전쟁에 뛰어든 청년들. 그 아이디어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면 창업 시장에 그들이 설 자리가 과연 남아있을까요? 김 기자, 앞서 본 박 대표의 사례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 대표의 아이디어 제품을 표절한 판매자, 지금까지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에게 수사권이 없는 만큼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중심으로 추적에 나서봤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업체 관계자의 일부 개인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접촉을 시도하고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국내 디자인권을 낼 때 해외 디자인권도 함께 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박 대표가 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내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디자인권 등 각종 특허를 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최소 수천만 원이 듭니다. 청년 사업가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권리 확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도용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 사업 자본을 마련할 때 특허 비용 부분을 빼놓으라고 조언할 정도로 특허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비용 등 어려움이 많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신 대표의 사례도 살펴보죠.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이런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요즘 공공기관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을 방법 없을까요? 네, 신 대표의 사례의 경우에는 현재 관련된 법이 있기는 합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인데요. 함께 보시면 국가기관 등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침해했다고 해도 관할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만 남아 있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신 대표의 사례와 다른 경우에도 유사 민간업체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막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기존에 없던 규제가 생겨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3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 전선에 뛰어든 정욱진 대표. 정 대표에겐 가슴 아픈 상처가 된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창업의 주춧돌이었던 온라인 자동차 경매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송 일을 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을 한번 판매해봤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자동차 동호회 운영진이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직거래를 못했습니다. 직접 겪은 어려움에서 착안한 참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차를 팔고자 하는 나와 내 중고차를 팔아줄 딜러를 경매 방식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 아이템으로 TV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됐고 아이디어와 시장성을 인정받아 정부 지원금까지 타게 되면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 정 씨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갑자기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 씨의 사업이 돌연 불법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온라인 경매를 하는 업체들은 오프라인에 1000평 이상의 대지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법적인 제재안이었죠. 오프라인 매매업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중고차를 온라인상에서 사고 파는 과정에서 허위 매물 등으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업체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성도 없는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영세한 스타트업이 수긍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요. 온라인에서 지금도 뭐 옷을 팔거나 아니면 생필품을 팔고 있는 그런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가서 너네가 온라인에서 장사하려면 100평의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어야 돼라고 법으로 규제하는 것과 같은 거죠. 부당하다 느낀 정 씨는 담당 부처에 항의했고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재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처리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때문에 해당 사업은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1년 반째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스타트업으로 VC,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명확한 유권 해석이 되어 있는 자료가 저희는 필요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벤처캐피탈이나 VC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기자님이 만약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주식 종목에 이렇게 약간 불안한 종목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잘 나가던 청년사학과의 앞길을 법이 하루아침에 가로막아버린 셈입니다. 갑작스러운 규제에 부딪혀 날개가 꺾인 청년 창업가가 또 있습니다. 불과 5개월 전 부푼 꿈을 안고 맥주 배달업체를 창업한 김상민 대표. 그러나 취재진이 그를 찾아간 날은 꿈을 가지고 임대했던 영업장을 처분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익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고정 비용이 계속 지출되는 거는 아무래도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되고 또 아무래도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좀 오늘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 업체라는 국세청의 결정 때문에 사업을 아예 접기로 결정한 겁니다. 김 씨는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서 잘 팔지 않는 특이한 맥주들을 주문받은 뒤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달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맥주와 함께 안주를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과자나 마른 안주도 함께 배달했는데요. 사실 김 씨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전화와 같은 통신기기를 통해 술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국세청이 치킨이나 족발, 중국 음식 등의 경우 배달 시 술을 함께 주문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소량의 주류가 이렇게 그 음식에 부수돼서 따라가는 거를 이게 막다가 보니까 온 국민들이 전부 다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걸 풀어주고자 우리가 고시. 그런데 김 씨 업체가 이 고시 내용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자 세무당국이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업체는 술을 파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주류 통신 판매를 가급적 제한하려는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또 이를 막겠다며 조리한 음식을 파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술을 파는 것만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고시를 바꿨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저희와 같은 이제 해당 고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시를 변경한다. 고심하던 김 씨는 변경된 고시 기준에 맞춰 햄버거나 샌드위치처럼 간단한 조리 음식을 함께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게도 그러한 이유로 마련했던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역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리 맥주하고 그거는 일반 다른 데서 다 통신 판매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은 배달하면은 우리 국민 그 건강에도 안 좋고 보건에도 안 좋고 청소년 보호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시중 상점에서는 일정한 양까지는 술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치킨이나 보쌈과 같은 배달 음식점에 술을 많이 주문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 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쉽게 말해 치킨집이 치킨과 함께 맥주 10병을 배달하는 것은 되지만 김 씨가 맥주 1병을 팔기 위해 안주를 함께 배달하는 것은 안 된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여기에 국세청이 고시한 내용마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 관련 업계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고시 자체를 명확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일단 고시를 통해서 고시를 보더라도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뭘 하면은 불법이 되고 뭘 하면은 적법한 건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정부와의 힘겨루기가 부담스러웠던 김 씨는 스스로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너무 심한 스트레스에 사업은 물론 아예 한국을 떠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얼마만큼 설 자리가 있는가에 대한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자동차 온라인 경매 업체를 운영했던 정 대표 사례의 경우 논란이 일어나자 국토부가 다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앞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당시에 추후 발생할 상황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겁니까? 네,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 2015년 12월이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시 개정안을 낸 것이 2016년 12월, 딱 1년 만입니다. 당시 저희가 소개했던 업체를 비롯해 유사한 온라인 경매 업체들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때문에 처음에 개정안을 냈을 때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제도 문제지만 국내 스타트업들을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그 가운데 하나가 규제 방식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생겨난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스타트업들도 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퍼지티브 규제 중심이라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퍼지티브 규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퍼지티브 규제란 네거티브 규제의 반대말인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둘의 차이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두 아버지가 있는데요. 한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엇만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퍼지티브 규제인 것이고요. 반대로 다른 아버지는 무엇만 하지 말아라. 무엇만 안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의 아이는 하라는 것 이외에는 모두 하면 안 되지만 후자의 아이는 하지 말라는 것 이외에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전자는 후자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공유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최근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선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국내 상륙에는 실패한 이유도 바로 이 퍼지티브 규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업을 허용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규제 방식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100대 벤처기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은 43곳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특정 산업의 지형을 바꿀 만큼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사업가들이 성장을 하고 또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네, 일단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목표가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실업률 감소 등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큰 곳을 잘 골라서 추가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규제에 있어서도 현행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 무조건 안 된다는 태도보다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도 마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실패 사례가 모여서 더 큰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 역시 확충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가의 준비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좋다고 무작정 열정만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 것이 아니고요. 시장조사, 법적 규제, 자금 마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준비해야지만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김재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대명사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미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 이 둘의 공통점은 창업 당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창업을 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신문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감춰진 진실, 군 의문상, 누가 죽음을 외면하나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